작가님부터? 아니, 제일 유명하신 분부터. 제가요? 제가 제일 유명하지는 않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 만드는 프로듀서 겸 감독인 조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부산 동물학대 방지연합의 김혜라 대표라고 합니다. 네, 고양이 찍는 사람 김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냥 와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달라고. 저희 올해 3회째 이제 슬로건이 공존 마주볼 용기. 네. 좋은데요. 마주볼. 그러니까 마주볼 용기. 그러면 그동안은 다들 이렇게 외면을 했던 건가요? 마주보지 않고? 좀 그런 경향이 많았죠. 그러니까 저도 외면, 너무 아픈 아이들 이렇게 사진 보거나 하면 좀 외면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것보다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꺼려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공존이란 말이 굉장히 자주 쓰이긴 하는데, 그 공존이란 뜻을 보면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함인데, 그 도와서라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그냥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그냥 저거는 공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의뢰히 하는 말이라고만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사람과 그 사람이 아닌 비인간 동물하고의 그 공존이라는 걸 보게 되면 같이 얽혀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특히 도심이라고 하는 부분, 부산이라는 공간에도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동물들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얽혀 있으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살아가는 속에서 그 동물들한테 사람들도 도움을 받고, 또 사람도 그만큼 또 동물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도움을 주고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을 영화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한테 좀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뜻으로 이해는 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이라고.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거 뭐 결정하는데 굉장히 좀 서로 간에 의논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또 여기 영화제 감독을 맡아주시는 강민영 감독님께서 항상 이런 좋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이번에 이 슬로건을 정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뭐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단절도 좀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 다들 또다시 예전처럼 서로 좀 돌아보면서 함께 좀 돌보면서 같이 좀 나아가는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이제 관심 있는, 작년부터 좀 관심이 있던 주제가 원헬스라는 개념 아시나요 혹시? 원헬스가 뭐냐면 사람이 건강해야 동물한테도 건강하고, 반대로 동물이 건강하지 않은 사회는 사람한테도 안 좋다라는 거를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냐 동물이 먼저냐 개념이 아니라 뭐 세계보건복지기구나 동물복지기구 같은 데서 정했던 학술적 개념이 원헬스거든요. 근데 원헬스의 대표적인 그 사례가 뭐였냐, 혹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세요? 네, 알죠. 일종의 이제 안방에서 벌어진 세월호잖아요. 가습기 살균제에서 사람이 죽어가기 정확히 5개월 전에 반려동물한테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 동물들은 이제 호흡기가 더 낮잖아요, 사람보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되게 많은 동물들이 폐가 이상해져서 이제 죽어가는 케이스를 수의학회에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역학조사를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5개월 후에 호흡기가 약한 아이들, 노약자, 임산부들이 이제 상처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뭐랄까 자료 같은 것도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최근에 많이 남겨놨더라고요. 저기 참사조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자료 보세요. 그때 저도 그거 보고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동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례는 거의 연구된 결과가 없거든요. 최근에 역학조사를 해서 저기를 자료집을 발표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근데 길고양이 문제도 좀 그거 많이 연관돼 있긴 해요. 뭐냐면
아직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아마 자료를 요청하시면 분명히 그 자료는 있을 겁니다. 뭐냐면 로드킬 사체 처리수. 네, 이 로드킬 사체 처리수를 데이터를 살펴보면 그 로드킬로 죽어간 아이들에 비례해서 사람들의 교통사고 숫자가 나오거든요. 거의 비례해서. 작년부터 부산 지역에서는 5030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5030을 하고 나서 그 뉴스상으로 나온 거 보니까 전체 교통사고는 40% 정도 줄었고, 그리고 그 사망자 숫자도 그만큼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분명히 길고양이나 아니면 그 동물 사체 처리도 굉장히 줄었을 거예요. 이렇게 속도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그 전반적으로 다 안전해지는 것. 근데 가장 피해를 받는 거는 사실 동물이거든요. 도심 안에서도. 그리고 그 다음이 아이예요. 즉, 그 다음 약자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 노인, 여성.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원헬스하고도 일맥상통하듯이 그 동물이 얼마큼 많이 죽느냐. 동물이 많이 죽는 데는 사람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고, 그 공존이라는 그 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면 고양이들이 왜 우리와 같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득을 하면서 이들이 살아야 이유까지 만들어 놓으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동물 학대하고도 조금 이 원헬스하고도 연관이 조금 되지 않을까요? 의미를 넓히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물 학대를 한 경우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이 나오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뭐 너무나 연구도 많이 됐고 사례도 많기 때문에 연쇄살인범의 60%가 어렸을 때 동물 학대 경험이 있는 걸로 네. 이미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학술화돼서 이제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김한희 작가님 맨날 우리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동물을 향했던 칼끝이 언젠간 사람을 향하게 돼 있다라고 늘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뭐 미국의 FBI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물 학대 사건을 이미 이제 벌써부터 이제 추적을 하고, 예, 그것부터 눈여겨 보기 시작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동물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 가장 뭘 먼저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영화 찍고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해보면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투표 잘하시라고 해요. 왜냐면 정책을 만드는 게 결국은 이제 행정가들이니까, 정치가들이. 근데 제가 요번에 그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물 학대 전담관을 만들자. 그러니까 각 경찰서에 한 명이라도 동물 학대 전담관을 만들어서 동물 학대만 이제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수사관을 하나 두면 이분은 그것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언젠가 이게 사람한테 가는 걸 미연에 방지하는 캠페인도 하고, 조사도 하고, 수사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라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인식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가진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각 경찰청에 학대 범죄에 대한 가이드가 있지만 그 가이드대로 수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특히나 동물 관련은 거의 다 수사과가 아니라 경제과 관련. 왜냐하면 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뭔가 좀 압박이 들어오는 경우에 조금 수사가 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어디 통계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사건 해결 비율이 한 98%가 된대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그 범죄 이렇게 검거율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CCTV랍니다. CCTV, 블랙박스 뭐 영장만 있으면 그 마을버스 다 블랙박스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누가 어디서 동물학대가 벌어졌다. 근데 CCTV가 없다? 사실 그거는 별 이유가 안 되는 게 거기 차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거의 동작 감지가 되거든요. 그만큼 영장만 하나 나오면 그거 다 수거해서 그러니까 범인을 특정할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아직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이 인식 변화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투표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에 들어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효능감이에요. 정치적 효능감. 내가 누군가를 찍었을 때 그 정치인이 나를 대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사실 이게 연결되는 말이 길고양이 문제는 현행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법적으로는 최소한의 어떤 장치들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 행정적으로나 사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실적으로 실행해 주는 게 정치인이고 공무원이고 특히 경찰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투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법도 좀 강화해서 동물학대법도 좀 더 강화하고. 예, 최근에 그 그러니까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그 고동물 고전망 그 죽인 그 이모 씨에 대한 판결이 있었어요. 근데 검사가 동물보호법의 최고형을 구형을 했어요. 3년을. 그거밖에 안 되나? 3년? 예, 최고형이 3년입니다. 3년입니다. 3년이었고 그거에 대한 범죄 사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했는데 참 듣는데도 막 이렇게 이마가 찌푸려지고 이제 입에서 막 욕이 나올 정도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모 씨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할 적에 반성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동물 학대의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이 정도면 보통 법원에서 판결이 그 반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실형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판결은 징역 4개월에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단 말이에요. 집행유예는 처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가만히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몇 년 전부터 계속 양형위원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최소한 이 정도는 형을 구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동물학대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천차만별이에요. 뭐 울산지법에 있는 유정호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검사 구형보다 높게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서 선고를 내린 적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자도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형 6개월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뭐 초범이고 아직 어리고 뭐 동물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식의 판결을 내렸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양형위원회에서 왜 그러니까 양형위원회가 왜 안 열릴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는 그 법상에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있다는 거죠. 가장 크게. 그 부분이 동물이 아직도 물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건에 대한 양형 기준이 있어요. 그죠? 지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민법 98조를 부분 개정하는 그 법조항이 올라가서 그게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양형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으로도 충분한 지금 법정 그 양형을 다 만들어 놨는데 굳이 또 물건 중에 특별하게 동물에 대한 부분을 따로 만들 리는 없거든요. 이런 걸 바꾸려면 결국에는 이제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때 말씀하셨던 투표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투표 잘해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다행히 2년마다 한 번씩 투표를 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충분히 그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계속적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한테 그런 분위기를 환기시키는데 이런 영화제들이 중요할 거라고 봐요. 영화제는 누가 만드셨어요? 이 행사는? 궁금해지네. 저희. 단체에서? 네, 저희 단체에서. 네. 왜 만드셨는지 좀. 그건 궁금하다. 저희가 이제 구포 가축시장이 부산에서 폐쇄가 됐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사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그걸 부산에서 활동을 해왔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 바람대로 어쨌든 철폐가 되고 끝나고 이제 모든 그게 좀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약간 그러니까 뭐 한 획을 그었다고 해야 되나? 그게 정말 저희한테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구포 가축시장이 지금 최근에 개식용 뭐 금지 말이 이제 대통령께서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구포 가축시장 폐쇄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또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했던 게 여태까지 동물 활동 운동이 계속해서 이제 뭐 집회, 뭐 어디 가서 항의, 약간 뭐
그런 식으로만 너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들끼리만의 그런 이제 동물 활동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대중들한테 더 많이 알리고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캠페인 좀 위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그 일환으로서 이제 대중문화를 좀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러한 걸 좀 더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화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영화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한국엔 지금 저거 영화 동물 관련된 영화제가 하나도 없어서. 있잖아요. 아니 이제 빼고. 아니 그 춘천에서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서울에서 카라에서 또 이제 하고 있고. 뭐 되게 작게 해가지고. 네. 그 카라 영화제는 제 영화를 초청 안 해서 좀 잘 안 가는 편이라서. 저희도 영화제는 작아요. 어떤 이제 뭐 단체가 이렇다 보니까 예, 작기는 한데 이제 저희는 사실 약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동물권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영화보다는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영화보다는 조금은 대중들이 함께 보면서 같이 조금 쉽게 이걸 좀 다가갈 수 있는 영화들을 좀 상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러 갔을 때 동물권 영화를 한번 보러 누구랑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동물 활동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동물 영화였어요. 막 이렇게 코끼리 상아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밀수입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너무 가슴도 아프고 막 밀렵 나오는 거 영화 보니까 미치겠던데 옆에 사람은 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는 우리만 좋은 영화가 돼서는 안 되고 영화제가 조금은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고 쉽게 다가올 수 있고 그런 영화들로 조금 선정을 하자.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영화 선정은 사실 조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예. 이제 동물 관련된 영화들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올해는 그러면은 몇 편이 상영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는 한 20여 편 가까이 돼요. 예. 단편 포함해서. 예, 단편하고 다 포함해서. 그러면은 오프닝, 그러니까 보통 영화제 보면은 가장 먼저 개막작이 있잖아요. 개막작은 뭔가요? 개막작은 사실 저희가 올해는 딱 이게 개막작이다 할 만한 게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국내 이런 동물 영화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국내 동물 영화가 거의 좀 찾을 수가 없어서 예, 외국에서 사실 많이 수급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그냥 가장 최근 영화를 틀자라고 해서 우리가 레시컴 홈이라고 그 영화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약간 레시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다 있잖아요. 그 영화에 대해서. 레시 강아지? 네, 걔 그 왜 이렇게 드라마 옛날 미국 드라마 강아지. 막 이렇게 털 날리면서 우리 어렸을 때 본. 그게 이제 새로 또 이제 독일에서 만들어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개막식 날 일단 상영을 하기로는 했어요. 보러 와야 되겠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가 이게 뭐 우리나라 국내 영화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TV 다큐나 아니면 TV 영화 쪽에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확장해 볼 생각은 없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EBS라든지 KBS, 그러니까 공중파에서도 뭐 간헐적이긴 하지만 뭐 이따금이긴 하지만 동물과 다큐들이 올라오잖아요. 가장 본 것 중에 하나가 그 SBS에서 했던 더 다람쥐인가? 다람쥐에 대한 다큐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영역을 확대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그런 것도 괜찮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국내 작품이 너무 없으니까 이번에도. 근데 경험상 아마 방송국에서 싫어할 거예요. 그래요? 그럼요. 왜 교훈이 많잖아요. 아니 그 방송국 교육과는 관계없이 어쨌든 저작권 문제가 제일 크니까. 근데 어차피 초청을 해서 한번 상영을 하고 어차피 그거에 대한 비용이 지불되는 건 아닌가요? 싫어합니다. 그래요? 방송국에 있어봐서 아는데 되게 싫어해요. 귀찮아해요. 그래요? 관심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영화랑 방송이랑 다른 거는 그런 지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밀도도 물론 다르지만 우리가 뭐 40년대 만들어진 훌륭한 영화는 지금도 사람들이 찾아보잖아요. 영화 극장에서 상영하는 경우. 근데 방송은 아무리 잘 만들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회자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게 왜냐면 순간 소모의 역할들. 그래서 지극히 정성을 들여서 만든 방송용 다큐를 할지라도 크게 회자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동물에 대한 것들, 예를 들면 뭐 북극의 눈물 이런 거 되게 좋죠. 그런 거 정도 외에는 회자되는 동물에 관련된 다큐 영화가 있나라고 생각하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아마존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이나 뭐 동물이라고 하면 환경에 대한 것들이니까 그 환경 문제 중요하죠. 뭐 사람도 당연히 환경에 영향을 받고 동물도 받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동물이면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환경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영화? 중요하죠. 네. 약간 근데 제가 이제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하고 좀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동물하고 환경하고 같이 나오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란 영화를 몇 개 이제 수급을 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대부분 그 이제 동물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게 환경 영화제 같은 데서 상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영화들이. 한국도 하니까 환경 영화제. 예, 그래서 외국의 환경 영화제 이런 데서 출품이 됐었고 이런 것들도 많이 몇 가지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환경하고 동물하고도 이렇게 많이 연결이 돼서 같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동물이 결국에 우리들의 환경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 들어서 계속 뭐 기후 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감축, 뭐 전 세계적인 회의도 열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뭐 1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지구의 온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담아내시면 어떨까. 저희가 이번에 한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북극곰이 이제 지낼 수가 없어서 이제 이 현대 사회로 약간 비운데 여기 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런 애니메이션도 있거든요. 지구도 떠오르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녹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현대 사회로 이쪽으로 도심으로 옮겨와서 이제 어울려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런 영화도 있거든요. 그것도 보니까 되게 재미도 있으면서 생각하는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던져주더라고요. 인간들이 지구를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친 거 아닌데 지구도 얼마나 힘들겠어 사실. 그러잖아요. 항상 지구에 사람만 없으면 된다고, 인간만 없으면 된다고. 지난 영화제에서 강아지랑 고양이와 관련된 영화가 많았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동물들이 나오는지. 아무래도 이번에는 정말 좀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물론 뭐 개와 고양이도 나오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북극곰도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간 그게 도마뱀이었나? 그렇고 달팽이 맞죠? 달팽이가 나오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곰 사냥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비둘기 있잖아요. 비둘기가 유해 동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래요? 네. 유해 조수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왜 유해하지 비둘기가? 유해 똥 때문인가? 똥 때문에? 그래서 먹이를 못 주게 돼 있거든요. 그 증거는 없어요. 만약에 비둘기 때문에 근데 비둘기는 날지 않잖아. 보통 내가 보면 다 도로에 있고 인도에 있던데 얘네들이 그래서 안 나는 거구나. 인간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도 사람들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는 유해한 거야 라고 하는 거고,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도심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는 보호종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게 되면 들고양이 취급받고 있고, 들고양이는 유해조수가 맞습니다, 법상으로. 이게 이게 인간의 편의에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길고양이에 대해서도 유해조수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길고양이가 사람들한테 병균을 옮는다. 어디엔 연구자료를 가져와요. 근데 그 연구자료를 제대로 살펴보면 뭐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물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고양이가 사람한테 병균을 옮긴 사례가 있느냐? 길고양이가. 없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사람은 다 유해동물.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제일 유해하고 바이러스 제일 많이 퍼뜨려. 제가 수의사분들 모시고 강연을 몇 번을 진행을 해봤는데 제가 마지막에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유행성 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병들로
고양이가 사람한테 옮긴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까? 역학조사상으로 밝혀진 게 있나요? 라고 단 한 건에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수의사 선생님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게 톡소플라즈마라는 게 고양이 똥에서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고양이 밥을 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딱 보니까 고양이 밥을 주려다 보니까 옆에 똥들이 있어. 애가 똥을 싸는 거야. 그래서 남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미움받을까봐 막 손으로 이제 그걸 긁어서 치웁니다. 치웠는데 집에서 전화가 와요. 고기 구워놨으니까 빨리 와서 밥 먹으라고.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손도 이렇게 툭툭 치우고서 가서 너무 배가 고파서 씻지도 못하고 그 똥을 치운 손으로 상추를 싸서 고기를 해가지고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손을 쪽쪽쪽 빨아 먹어도 안 걸린답니다. 근데 왜 그것보다는 상추를 먹어 상추를 직접적으로 섭취를 해서 그 상추에 있던 톡소플라즘 때문에 걸린 경우는 있대요. 근데 가능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덧붙이고 하시는 말씀은 만약에 톡소플라즈마가 그렇게 위험한 거라면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걸려야 된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그 분변을 보게 되고 그것들이 날아다니게 되는 거니까. 아니면 수의사라도 한 명 정도 죽어야 된다. 아니면 걸려야 된다. 그런 거 없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시다니까 가능성에 대한 문제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잘못된 시선들을 계속 씌우는 거죠. 그런 것이 편견이 되는 것이고 오해되고 결국에는 혐오를 낳게 되는 겁니다. 좀 답답하죠.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제일 높지. 아, 그럼요. 그리고 전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그 사람을 죽인 건 모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사람이고요. 고양이는 아니에요. 코로나 아니야? 코로나? 모기 아니고 이제? 코로나는 그냥 되게 지금 잠깐 우리 인류 역사 보면 되게 잠깐 온 거고 사실은 모기만 하는 일이 없죠, 사실은. 네. 모기는 죽여도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기도 동물, 저는 댓글에서 그것도 봤어요. 너는 모기 안 죽이니? 못 죽이겠다. 그렇게 동물을 좋아하니까 라고 하지만. 덧글 써. 암도 세포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이분법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진짜 피해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 그건 뭐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가능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밖에 못 돌아다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악플 달리고 하는 그거 하니까 그 영화 최근에 고밥주 고양이 밥 주지 마세요. 그게 지금 엄청난 막 희한한 악플이 많이 달려가지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놀이에요, 놀이.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놀인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고밥주에 달려있는 댓글을 가만히 보시면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컨트롤 V고 그냥. 아니 똑같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걔네들한테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베 놀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가 찍히면 좌표가 찍혀서 누가 처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거 흡사한 것들만 올라와요. 그거 다 읽다가는 암 걸려요. 그런데 다른 기사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주로 많이 들어있는 게 제목만 진리인 영화 뭐 이런 식의 하거나 뭐 털박히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쫙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제목하고 내용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니냐 뭐 그럴 바에야 뭐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비슷한데 다른 기사로 가면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고양이 밥 주는 문제 때문에 벌금을 물린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데일리 안에 떴어요. 진짜 기사 같지 않은 기사인데 책상머리 앉아서 쓴 기사인데 그 기사에 딱 보면 그 기사는 처음 댓글에 뭐라고 써있냐면 캣맘은 정신 이상자다라는 댓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뒤에 댓글이 다 캣맘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 내가 6명의 캣맘하고 이야기했는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에서 병원을 권했다.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게 완전 놀이처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한 줌도 안 돼.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화력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밥주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감독님하고 잠깐 카톡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지금 거기 댓글이 한 150개가 좀 안 되게 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동묘고양 사건 때 제 글이 좌표가 찍혀서 800개가 댓글이 달린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보내드렸어요. 사실 그게 더 심하거든요. 심한데 제가 그거를 변호사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고소를 할 수 있냐? 고소가 안 된대. 그러니까 특정한 누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을 놓고 나에 대한 인신공격이라든지 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고양이와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 전체를 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되기 때문에 고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은 해요. 뭐 우리는 놀이처럼 아니더라도 우리가 쥐루라는 건 좀 알아줄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그 고밥주에 달려있는 안 좋은 댓글 그리고 평점 거의 1점 별 하나도 안 주고 있는 그런 거에 비해서 좀 그거를 바뀔 수 있게 우리도 놀이나 상식적으로 좀 댓글을 달 수 있는 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되게 편협한 사고에 가지고 있는. 외로워서 그래. 아, 그래.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우면 그렇게 돼요. 아, 네. 연애를 해야 돼. 맞아요. 연애? 연애를 해야지. 군대를 한 번 더 갔다 오는 게. 아이. 군대 갔다고 안 외롭나요? 거기는 전우들이 있으니까 뭐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거는 저는 신경 쓰면 저는 뭐 전에 만들었던 영화는 덧글 악플이 2,800개인가? 그 영화는 이제 어쨌든 흥행에 성공했어. 그러든가 말든가 뭐 어떡하라고 뭐 이제 나는 되게 저는 그 사실은 감독님하고 처음 영화를 찍고 나서 나는 고양이로서이다라는 찍고 나서 되게 제 가슴 속에 담아놨던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요? 응? 너 그러는 건 네 아버지가 아시니? 아, 나 아버지가 모른다 나 이러는 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신문 배달하면서 고양이 밥 주는 거를 아버지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에다가 진짜 장문의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이렇게 빡쳐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나 우리 아버지한테 10년 동안 미친놈 미친 사나는 소리 듣고 살았고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아버지가 고양이 밥 주고 계신다. 됐냐? 또 대댓글 달렸어요? 달렸죠. 근데 거기까지 가진 않아요. 거기서 끝내주면 돼. 그러면 그 댓글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제 이제 블로그 주소를 거기다 적어놓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되게 부끄러운 일인 것 마냥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기성 세대가 가지고 있던 고양이에 대한 생각을 저를 보는 거죠. 미친놈 미친 한다는 게. 예? 세상에 맨날 신문 배달하러 나가는 놈이 가방을 둘러매고 뭐 그 오토바이에다가 밥 들고 나가고 신문 배달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런 소리 나올 만하지만 제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그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욕먹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물론 몸이 불편해서 못 하시긴 하지만 그 전까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양이 그러니까 뭐 산책 가시면 고양이 밥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자체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옳은 일이고 그 틀에 짜이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꺼내와야 되는 거죠. 지금은 좀 그 놀이하는 사람들은 되게 뭐 갇혀 있는 겁니다. 뭐 커뮤니티나 뭐 그런 거에 갇혀가지고 사실 거기 안에서만 놀고 있는 거예요.